캄보디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새벽 2시 40분 국경지대 하늘에 정체불명의 폭격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또 태국인가? 현지 언론은 그렇게 보도했지만 6시간 후 드러난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번엔 한국이었습니다. 외교 협의도 예고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정확히 그리고 단 한 번에 그날 캄보디아의 하늘이 두 번째로 불탔습니다. 이 작전을 세계는 이렇게 부르게 됐다. 한국의 2차 급습 지금 시작합니다. 9월 15일 금요일 프놈펜 국제공항.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후덥지근한 열기가 저를 덮쳤습니다. 전형적인 동남아시아의 날씨였죠. 하지만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마이클, 드디어 왔구나.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건 UNODC 프놈펜 사무소의 현지 직원 소피아였습니다. 캄보디아계 미국인으로 이곳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었죠. 소피아, 오랜만이야. 준비는 다 됐지? 저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당연하죠. 인터폴에서 15년, UNODC에서 10년을 일했으니까요. 동남아시아 범죄 조직쯤은 제 손바닥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를 타고 사무실로 가는 길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마이클, 여기는 다른 곳과 좀 달라요. 달라? 어떻게? 범죄 조직이 정부와 완전히 결탁돼 있어요. 아니, 정부 자체가 범죄 조직이라고 봐야 할 정도예요. 소피아, 내가 몇 년 동안 이 일을 했는데 부패한 정부쯤이야. 아니에요. 마이클 진짜로 다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사무실에 도착해서 저는 첫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현지 스태프 3명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최근 상황을 설명했어요. 현재 캄보디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온라인 스캠 범죄입니다. 특히 중국계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스캠 센터가 급증하고 있어요. 규모가 어느 정도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약 20만 명이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알겠어. 캄보디아 정부와는 어떻게 협력하고 있지? 스태프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군요. 공식적으로는 협력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거의 형식적이에요. 회의는 열리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없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는 얼마나 되지? 올해만 벌써 50건 이상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납치, 감금, 폭행. 50건? 네, 그것도 신고된 것만요.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펼쳐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인 피해 신고가 2022년 12건에서 2023년 50건 이상으로 급증했더군요. 좋아, 내일부터 캄보디아 내무부와 회의를 잡아줘. 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야겠어.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감 있게요. 하지만 소피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마이클 기대하지 마세요. 왜? 여기선 회의가 답이 아니에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캄보디아 관련 자료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부패지수 170개국 중 143위. 훈센 총리 38년 집권. 2023년부터 아들 훈마넷에게 권력 승계. 독재국가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았어요. 독재국가는 많아. 그래도 국제사회 압력이 있으면 움직이게 돼 있어.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잡았거든요. 오전 10시, 캄보디아 내무부 건물. 저는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은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3층 사무실로 저를 안내했죠. 안녕하세요, 마이클 씨. 저는 내무부 범죄 대응팀 팀장입니다.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했어요. 하지만 악수를 나누는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가 있었고 책상 옆에는 루이비통 가방이 놓여 있었거든요. 공무원 급여로는 살 수 없는 물건들이군. 마이클 씨, 우리도 범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이 부족해요. UNODC에서 지원을 좀 더 해주시면. 그는 30분 동안 예산 지원 이야기만 했습니다. 제가 한국인 납치 사건에 대해 물어보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증거는 충분합니다. 피해자 증언도 있고 범죄 단지 위치도 파악됐어요. 그건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 지역은 민간 소유라서. 민간 소유라도 범죄가 일어나면 수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마이클 씨, 이해해 주세요. 캄보디아는 투자 유치가 중요합니다. 중국 투자자들을 너무 자극하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협조할 생각이 없구나. 회의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아무런 성과도 없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소피아에게 물었습니다. 저 팀장, 누구랑 연결돼 있어? 프린스 그룹이요. 프린스 그룹? 천즈 회장이 운영하는 재벌 그룹이에요. 카지노, 부동산, 금융 그리고 범죄 단지도요. 범죄 단지를 재벌이 운영한다고? 네,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천즈는 훈센 전 총리와 아주 가까운 사이거든요. 그럼 정부 전체가 범죄 조직과 한패라는 거네. 지금 이해하셨네요. 소피아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첫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캄보디아 인신매매 범죄 현황 및 정부 협조 가능성 평가였죠. 타이핑을 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어려운 곳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야. 국제사회가 압력을 넣으면 결국 움직이게 돼 있어. 저는 여전히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이 주는 오만함이었죠. 9월 말 저는 첫 달을 마무리하며 제네바 본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는 제한적이지만 지속적인 대화와 국제 압력을 통해 개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덧붙였죠. 상황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통제하고 있지 않았어요. 아니, 제가 마주한 것은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제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가 될지. 그리고 2025년 7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그 괴물을 무릎 꿇릴지. 그 모든 것을 말이죠. 저는 처음으로 현장에 나갔습니다. 시아누크빌 캄보디아 남부의 항구 도시죠. 소피아와 함께 차를 타고 푸놈펜에서 4시간을 달렸어요.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서 몸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마이클, 정말 가실 건가요? 당연하지 직접 봐야 실태를 파악할 수 있잖아. 위험할 수 있어요. UNODC 신분증이 있잖아 괜찮아.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긴장하고 있었죠. 시아누크빌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어요. 도시는 이상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중국어 간판이 보였고 중국인들이 가득했어요. 마치 캄보디아가 아니라 중국의 어느 도시에 온 것 같았죠. 여기는 거의 중국 식민지예요. 소피아가 설명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됐거든요. 카지노, 부동산, 그리고 저런 것들.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이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범죄 단지예요. 일명 웬치 단지라고 부르죠. 우리는 차를 세우고 그 건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담장 높이가 사람 키의 3배는 됐습니다. 대략 6m쯤 되려나요? 담장 위에는 철조망이 촘촘하게 설치돼 있었고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박혀 있었어요. 저건 감옥이잖아. 맞아요.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CCTV가 곳곳에 설치돼 있었고 정문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말을 걸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UN 마약범죄사무소에서. 경비원이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로 뭐라고 소리쳤죠. 소피아가 중국어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경비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민간 소유 건물입니다. 저희는 유엔기구에서 나왔는데.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출입 금지입니다. 경비원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담장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담장 앞에는 50m마다 경비원들이 한 명씩 배치돼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지? 감시하는 거예요. 이곳 근처에서 사진 찍거나 오래 서성이면 바로 쫓아내죠. 실제로 우리가 5분 정도 서 있자 또 다른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빨리 가세요. 우리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말이 없었어요. 접근조차 허락되지 않다니.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존재하는 범죄 시설은 처음이었어요.
소피아, 경찰은 뭐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해요. 왜? 돈을 받으니까요. 저 단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경찰에 돈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시아누크빌 경찰서에 들렀습니다. 공식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경찰서장은 친절했어요. 너무 친절했죠. 마이클 씨, 우리도 범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서요.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푸놈펜에서 들었던 것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범죄단지 주소를 언급하자 서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지역은 좀 복잡해요.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곳이라서. 민간 기업이면 더 조사하기 쉬운 거 아닙니까? 투자 유치가 중요합니다. 너무 강하게 나가면 중국 투자자들이 떠날 수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도 매수됐구나. 푸놈펜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소피아에게 물었습니다. 프린스 그룹의 천지 회장에 대해 좀 더 알려줘. 소피아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천지는 2010년에 캄보디아에 왔어요. 중국에서 범죄 조직 단속을 피해 도망친 거죠. 2010년? 네, 2009년 7월에 중국이 충칭시에서 대대적인 범죄 조직 소탕 작전을 벌였거든요. 약 4,800명을 체포했죠.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동남아시아로 빠져나왔어요. 그 사건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인터폴에서 일할 때 브리핑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천지는 캄보디아에서 카지노 사업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12년 만에 재벌이 됐죠. 12년 만에? 네, 프린스 그룹은 지금 캄보디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이에요. 부동산, 금융, 카지노 그리고 범죄단지. 범죄단지가 얼마나 돼?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최소 10개 이상이에요. 그중 가장 큰 게 태자단지죠. 태자단지. 시아누크빌에 있는 거대한 범죄단지예요. 수천 명이 감금돼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10개 이상의 범죄단지 수천 명 감금. 이건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산업이었어요. 10월 말, 저는 천지 프린스 그룹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개된 자료들을 모으고 탈출한 피해자들의 증언을 수집했죠. 저는 경악할 만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천지가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이 150억 달러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21조 원.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21조 원이라는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어요. 이건 어지간한 나라의 GDP보다 큰 돈이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 돈이 비트코인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겠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탈출한 피해자 한 명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필리핀 출신의 20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한 달 전에 태자 단지에서 탈출했다고 했죠.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됐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구인 광고를 봤어요. 호텔 리셉션 직원 모집이었죠. 월급이 1,500달러였어요. 공항에서 누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차를 타고 30분쯤 갔는데 점점 외곽으로 가더라고요. 그때 의심하지 않으셨나요? 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여권을 빼앗겼고 건물 안으로 끌려갔어요. 그 안은 어땠나요?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옥이었어요.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태자 단지 안에는 수백 명이 감금돼 있었습니다. 국적도 다양했어요. 필리핀, 베트남, 중국, 그리고 한국인도 있었다고 했죠. 우린 하루 16시간씩 일해야 했어요. 로맨스 스캠이었죠. 가짜 프로필로 외국인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거부하면요? 맞아요. 죽지 않을 정도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망치려다 걸렸는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때렸어요. 본보기로요. 저는 메모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천지 회장을 직접 본 적 있나요? 한 번요. 그가 시설을 점검하러 왔을 때였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죽지 않을 정도로 때려 도망가지 못하게 해. 그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어요. 이건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었죠. 저는 캄보디아 훈센 정권과 천지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천지는 훈센 전 총리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중국과의 주요 회담이 있을 때마다 천지가 동행했고 공식 석상에서 나란히 앉은 사진도 여러 장 있었어요. 이건 보호받고 있는 거야. 저는 소피아에게 말했습니다. 네, 천지는 캄보디아 경제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가 벌어들이는 돈이 정권 유지 자금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럼 정부가 범죄를 방조하고 있다는 거네. 방조가 아니라 공범이에요. 저는 제네바 본부에 긴급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캄보디아는 범죄 조직과 정부가 완전히 유착된 상태. 현 정권 하에서는 근본적 해결 불가능. 그리고 회의를 요청했죠.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제네바 본부의 상급자들과 동남아시아 팀장들이 참여했어요. 저는 지난 3개월간 수집한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천지 프린스 그룹의 범죄 규모, 정부와의 유착관계, 피해자 증언. 마이클, 국제공조를 시도해봤나? 팀장이 물었습니다. 네, 인터폴을 통해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측의 회신율이 30%도 안 돼요. 30%? 네, 20건을 요청하면 6건만 회신이 옵니다. 그것도 형식적인 답변뿐이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UN 차원에서 압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려워. 캄보디아는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 중국이 보호하고 있는 한.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해자 지원에 집중하는 수밖에. 저는 실망했습니다. 그게 다야? 그냥 지켜보라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캄보디아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운 곳이다. 범죄 조직이 정부와 완전히 한몸이 되어 있고 국제사회는 무력하다. 나는 좌절하고 있다. 30년 경력이 무색하게.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내년에는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더 절망적인 해가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2025년 10월 한국이라는 나라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 모든 것을 말이죠. 새해가 밝았지만 저는 희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무실로 출근하자마자 소피아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마이클, 또 신고가 들어왔어요. 누구? 한국인 남성, 28세. 일주일 전에 연락이 끊겼대요. 새해 첫 주부터였죠. 가족이 신고했나? 네,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요. 캄보디아 경찰에도 수사를 요청했대요. 결과는? 아직 아무 답변도 없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엑셀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2024년 한국인 피해 신고 현황. 1월 8일 기준 벌써 3건이 기록돼 있었어요. 일주일에 3건. 실제로 통계를 보니 2023년에는 월 평균 4-5건이었는데 2024년 1월 첫 주만 3건이었죠. 제 예상대로 1월이 끝날 때쯤 한국인 피해 신고는 총 11건이었어요. 주 2.5건 꼴이었습니다. 2월 14일, 저는 캄보디아 외교부 차관보를 만났습니다. 마이클 씨, 오랜만입니다. 커피 드릴까요? 그는 친절했어요. 지나치게 친절했죠. 차관보님, 한국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벌써 20건이 넘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조치는요? 조사 중입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차관보님, 6개월 전에도 조사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조사만 하실 겁니까?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이클 씨, 이해해 주십시오. 캄보디아는 투자 환경이 중요합니다. 외국 투자자들을 자극하면. 투자자요? 범죄자를 투자자라고 부르십니까? 말씀 조심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프린스 그룹은 캄보디아 경제의 중요한 기업입니다. 그들을 함부로 다룰 수 없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 대화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요. 저는 제네바 본부에 또다시 긴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비협조가 극심함. 한국인 피해는 주 2-3건 수준으로 급증. 즉각적인 국제 개입 필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지속적 모니터링 유지. 캄보디아 정부와 대화 지속 바람. 대화가 통하는 상대들이 아닌데. 저는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영사를 처음 만난 건 그때였어요. 김영사라는 40대 초반 여성이었죠. 마이클 씨, 도움 요청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는 그간 수집한 자료를 모두 공유했습니다. 천재 프린스 그룹의 범죄 구조, 정부 유착 관계, 피해자 통계. 김영사는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자료 본국에 보고하겠습니다. 도움이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캄보디아 정부가 이렇게까지 비협조적인 줄 몰랐어요. 김영사의 목소리도 지쳐 있었습니다. 인터폴 통해 20건 요청하면 6건만 회신 와요. 그것도 형식적인 답변뿐이고. 30%군요. 네, 그것도 최근엔 더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마이클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한계요? 캄보디아에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제안했거든요. 필리핀이나 베트남처럼요.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거부당했습니다. 뭐라고요? 캄보디아 고위층에서 거절했어요. 한국 경찰이 현지에 상주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범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그게 문제죠. 그들은 해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한국인 피해 신고가 폭증했어요. 5월 한 달 동안만 15건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이클, 범죄 단지가 늘어나고 있어요. 소피아가 새로운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얼마나? 작년에 10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20개가 넘어요. 20개? 네, 프놈펜, 시아누크빌, 포이펫.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빨간 점으로 표시된 범죄 단지들이 캄보디아 전역에 퍼져 있었어요. 이건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야. 그리고 더 심각한 건 한국인을 특별히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한국인? 돈이 되니까요. 중국 조직들이 한국인은 돈이 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대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주 2~3건씩 한국인 납치 신고가 들어왔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피해자 가족에게 위로 전화를 하는 것뿐이었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할 수도 없었죠. 저는 소피아에게 말했습니다. 소피아, 나는 포기하고 있어. 마이클, 30년 경력이 무슨 소용이야. 이 상황에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소피아는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마이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인 피해는 6개월간 100건을 넘었고 범죄 단지는 20개 이상으로 증가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완전히 범죄 조직과 한몸이다. 국제사회는 무관심하다. 나는 무력하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 기적뿐이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한 달 후 그 기적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한국이라는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보여줄 것이 제 30년 경력을 무색하게 만들 거라는 것을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9시 사무실에 출근해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죠. 그때 소피아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마이클, 큰일이에요. 뭔데? 태국이 캄보디아를 폭격했어요. 뭐? 저는 뉴스를 켰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모든 언론이 긴급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어요. 캄보디아 태국 국경지대 포격전 발생. 태국군이 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범죄 단지를 포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상자는 없었지만 외교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했어요. 왜 태국이 갑자기? 태국도 범죄 단지 피해를 보고 있었거든요. 참다 폭발한 거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캄보디아는 전쟁 위험 국가가 됐군. 실제로 그날 이후 여러 나라에서 캄보디아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했어요. 한국도 일부 지역을 여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죠. 범죄 단지가 또 늘어났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만 25개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추정됐죠. 마이클, 이제 산업이에요. 완전히 산업화됐어요. 소피아가 새로운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약 20만 명이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캄보디아 전체 인구가 1,700만 명인데 인구의 1% 이상이 범죄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거네. 네, 그리고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캄보디아 GDP의 10% 이상이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국가 경제 구조의 문제였죠. 9월, 저는 탈출 피해자들의 증언을 더 수집했습니다. 그중 한국인 피해자의 증언이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IT 개발자 채용 공고를 보고 갔어요. 월급 500만 원이었죠. 32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2달 전에 탈출했다고 했어요. 공항에서 여권을 빼앗겼고 태자 단지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지옥을 봤습니다. 어떤 지옥이었나요? 하루 16시간씩 로맨스 스캠을 해야 했어요. 노르마가 있었는데 채우지 못하면 맞았습니다. 그는 팔을 걷어 올렸어요. 화상 자국과 멍이 가득했죠. 전기 충격기로 맞았어요. 죽지 않을 정도로요. 저는 사진을 찍으며 물었습니다. 천지를 직접 본 적 있나요? 한 번요. 그가 와서 직접 지시했어요. 한국인은 돈이 된다 더 많이 데려와라고요. 탈출은 어떻게 했나요? 운이 좋았어요. 경비원이 잠깐 한눈판 틈에 담장을 넘었습니다. 5m 높이였어요. 떨어져서 발목이 부러졌지만 그래도 도망쳤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월, 저는 천재 프린스 그룹의 금융 구조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경악할 만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천지가 운영하는 프린스 은행이 캄보디아 5대 은행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을 통해 범죄 수익이 세탁되고 있었어요. 150억 달러 21조 원.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돈이 모두 비트코인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프린스 은행을 통해 캄보디아 금융 시스템에 편입되고 있었어요. 이건 한 개인이 아니라 국가급 범죄 제국이야. 소피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정부가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천지가 무너지면 캄보디아 경제 전체가 흔들리니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김영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영사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알아요. 마이클 씨, 저희도 답답해요. 한국인 피해 신고가 200건 넘었어요. 2년 동안 200건입니다. 본국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가 문제라는 걸 알잖아요. 그들은 공범이에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영사가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마이클 씨, 사실은 한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네, 국정원에서 요원이 파견됐어요. 정보 수집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요? 지난달부터요. 그리고 뭔가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캄보디아에 이상한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훈센 전 총리가 공개석상의 모습을 자주 드러냈어요. 명목상 은퇴했지만 여전히 실세였죠. 그리고 훈센이 이상한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총리였다. 태국과 한국을 겨냥한 발언이었어요. 최근 한국-태국 협력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죠. 저 사람이 직접 나섰다는 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야. 소피아가 분석했습니다. 네, 40년 독재자가 직접 나설 정도면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한국인 피해 신고 총 230건. 범죄 단지 25개 이상. 추정 피해자 수천 명. 천지 범죄 수익 21조 원. 하지만 동시에 뭔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한국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훈센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국제사회도 조금씩 주목하기 시작했죠. 한국이 보여줄 것이 제 30년 경력의 모든 상식을 뒤집어 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6개월 후 제가 기적이라고 부를 일들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요. 태국과 베트남에서도 비슷한 범죄 단지가 속속 발견됐습니다. 마이클, 확산되고 있어요. 소피아가 지도를 펼쳤어요. 캄보디아뿐 아니라 미얀마, 라오스, 태국, 베트남, 동남아시아 전역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죠. 이제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니야. 네, UNODC 본부에서도 우려하고 있어요. 동남아시아 전체가 범죄 허브가 될 수 있다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 김영사와 다시 만났습니다. 김영사님, 작년에 말씀하신 국정원 요원 어떻게 됐나요? 김영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계속 활동 중이에요. 정보 수집하고 있고요. 성과는 있나요? 있어요. 상당히 많이요. 그럼 언제 움직이나요? 김영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마이클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정부는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큰 그림? 네, 단순히 피해자 구출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시스템을 무너뜨린다고요? 천지 프린스 그룹, 캄보디아 정부의 유착 구조, 금융 시스템 전체를 타깃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김영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국은 진심인 것 같아요. 저는 이상한 조짐들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내무부에서 갑자기 회의를 제안해 왔어요. 6개월 만이었죠. 내무부 건물. 저는 작년에 만났던 그 팀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가 달라져 있었어요. 마이클 씨,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최근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갑자기요? 네, 상부 지시입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뭔가 변했구나.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인가요? 정보 공유, 공동 수사 여러 가지를 검토 중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표정은 내키지 않는다는 게 역력했어요. 한국인 피해 신고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이상해요. 소피아가 통계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뭐가? 신고가 줄어들고 있어요. 좋은 거 아냐? 아니에요. 범죄 단지는 그대로인데 신고만 줄었다는 건 뭔가 조용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조용해진다고? 네, 아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때문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뭔가 하고 있구나. 저는 제네바 본부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마이클, 최근 통계가 개선됐다던데? 팀장이 물었어요. 네, 한국인 피해 신고가 50% 감소했습니다. 좋은 소식이군.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닙니다. 범죄 조직은 여전히. 알아 하지만 어쨌든 개선이야. 저는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해 못해 여기가 얼마나 복잡한지. 저는 또 다른 탈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한국인 26세 남성이었어요. 그는 일주일 전에 태자 단지에서 탈출했다고 했죠. 어떻게 탈출하셨나요? 경비가 느슨해졌어요. 느슨해졌다고요? 네, 최근 몇 주 동안 경비원 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왜요? 한국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조직 내부에서도 긴장하고 있었어요.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던가요? 한국이 움직이고 있다 조심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더 이상 한국인을 데려오지 말라는 지시도 있었대요.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뭔가 하고 있구나. 저는 김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영사님, 범죄 조직들이 한국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알아요. 그게 우리 전략이에요. 전략이요? 네, 본격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지금까지는 준비 단계였어요. 마이클 씨, 곧 보실 거예요. 한국이 어떻게 싸우는지. 뭔가 시작되는구나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30년 경력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 거라는 것을.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끈질기고 효과적으로 싸우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21조 원 범죄 제국을 무릎 꿇릴지. 그 모든 것을 말이죠. 그날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아침 9시 캄보디아 정부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훈마네 총리가 직접 나왔죠. 캄보디아 정부는 오늘부터 초국경 범죄 단속을 위한 범국가적 TF를 출범합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또 쇼구나. 이전에도 몇 번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화려한 발표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지만 소피아의 반응이 달랐어요. 마이클, 이번엔 다른 것 같아요. 왜? TF 책임자가 훈마네 총리 본인이에요. 그리고 경찰청장, 내무부 장관이 모두 참여한다고 했어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훈마네 총리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형식적인 발표가 아니었죠. 뭔가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네. 네, 그리고 마이클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 왔어요. 뭐래? 오늘 오후 3시에 회의가 있대요. 긴급이래요. 오후 3시 한국 대사관. 회의실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 김영사, 그리고 처음 보는 2명의 남성. 마이클 씨 소개할게요. 이쪽은 서유원이에요. 김영사가 한 남성을 소개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사람이었죠.
국정원에서 나왔습니다. 서 요원이 악수를 청했어요. 그의 손은 단단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이클 씨. 그간 UN 오디시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네. 저는 당황했어요. 국정원 요원을 직접 만날 거라곤 생각 못했거든요. 오늘 회의는 비공식입니다. 여기서 나눈 이야기는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대사가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서 요원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마이클 씨, 천재 프린스 그룹에 대해 잘 아시죠? 네, 2년 동안 조사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걸 보시죠. 화면에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천재의 금융거래 내역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죠. 비트코인 지갑 주소, 거래 시간, 금액, 그리고 수취인. 이건 천재가 지난 3년간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 73명에게 송금한 내역입니다. 총액 12억 달러예요. 12억 달러. 네, 약 1조 7천억 원이죠.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범죄단지 지도였어요. 하지만 제가 만든 지도와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훨씬 더 정밀했죠. 각 단지의 정확한 GPS 좌표, 건물 구조, 경비 인원수, 운영 책임자 이름. 이건 어떻게 수집한 겁니까?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서 요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위성사진, 인적정보, 금융 추적 모든 수단을 동원했죠. 6개월. 네, 작년 12월부터요. 저는 제가 2년간 모은 정보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포괄적인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화면에 또 다른 문서가 나타났어요.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 73명의 부패 증거. 천지와의 연결고리. 훈센 전 총리와 훈마넷 현 총리의 연루 증거.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사가 답했어요. 압박 카드입니다. 공개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알고 있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걸. 그래서 오늘 TF를 출범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조용하게 압박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매주 한 번씩 캄보디아 외교부, 내무부, 경찰청과 회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조금씩 보여줬죠. 조금씩요? 네, 처음엔 금융거래 일부만, 그 다음엔 범죄단지 위치 일부만. 점진적으로 압박을 높였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교체됐군요. 맞아요. 우리가 전임 청장의 부패 증거를 제시했거든요. 김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준비 단계였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대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전략은 3단계예요. 첫째, 외교적 압박. 둘째, 국제 여론 조성. 셋째, 경제적 제재. 경제적 제재요? 네, ODA 중단을 검토 중입니다. ODA. 얼마나 됩니까? 올해 4,350억 원이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4,350억 원? 네, 캄보디아가 받는 ODA 중 가장 큰 규모예요. 이걸 중단하면 캄보디아 경제가 타격을 입겠네요. 상당한 타격이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멍하니 대사관을 나왔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수준이야. 제가 30년 동안 해온 것은 뭐였을까요? 보고서 쓰고 회의하고 피해자 증언 수집하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체계적이었고 정밀했고 무엇보다 진심이었어요. 저는 캄보디아 TF의 첫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UN ODC 대표 자격이었죠. 회의실에는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 20여 명과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있었어요. 훈마넷 총리가 직접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범죄 조직과 전면전을 시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지원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UN ODC의 마이클 톰슨 씨도 함께 해주실 겁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인 타깃 리스트가 작성됐죠. 태자단지, 프린스 그룹 계열사, 주요 범죄 조직원. 1차 목표는 태자단지입니다. 경찰청장이 발표했어요. 단속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할까? 아니면 또 말뿐일까? 하지만 회의 분위기는 진지했어요.
그리고 한국 측의 압박이 느껴졌죠. 저는 서유원과 다시 만났습니다. 마이클 씨, 어떻게 보세요? 캄보디아 정부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의심스럽죠? 네, 솔직히요. 서유원이 웃었습니다. 저희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압박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가시적 성과가 없으면 2단계로 넘어가죠. 2단계가 뭔데요? 국제 여론 조성이요. 한국 언론이 움직일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뭔가 시작됐다. 한국이 보여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본 어떤 대응과도 다르다. 체계적이고 정밀하고 끈질기다. 처음으로 희망을 느낀다. 이 상황이 정말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한국이 보여줄 것이 제 모든 예상을 뛰어넘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10월, 제가 기적이라고 부를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거라는 것을요. 2025년 10월 그날 아침, 저는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이클, 큰일이에요. 소피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데? 한국인 대학생이 사망했어요. 캄보디아에서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디서? 태자 단지에서 발견됐대요. 22세 남학생이에요. 저는 즉시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영사님, 들으셨죠? 네, 지금 현장으로 가는 중이에요. 저도 가겠습니다. 1시간 후, 저는 시아누쿠빌 태자 단지 앞에 있었습니다. 경찰 테이프가 쳐져 있었고, 캄보디아 경찰과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김영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마이클 씨, 시신을 봤어요. 끔찍했어요. 어떻게? 폭행 흔적이 심각했어요. 영양실조도 심하고 이 친구는 끝까지 저항했던 거예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범인은? 캄보디아 경찰이 3명을 체포했어요. 중국인 조직원들이에요. 천지는? 행방불명이에요. 이미 도망갔을 거예요. 그날 저녁 한국 언론이 일제히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캄보디아서 한국인 대학생 사망 범죄 단지 실태 충격. 22세 청년 꿈 안고 갔다가 시신으로. 캄보디아 정부 방조 의혹. 저는 뉴스를 보면서 한국 국민들의 분노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캄보디아 정부의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일주일 내 성과가 없으면 양국 관계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일주일 최후 통첩이네. 같은 날 오후 캄보디아 훈마네 총리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도 UN ODC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훈마네 총리가 경찰청장에게 소리쳤어요. 일주일 내에 결과를 내라. 못하면 당신 자리도 위험하다. 경찰청장이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예, 총리님 즉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번엔 진짜구나.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프린스 그룹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거예요. 천지 프린스 그룹,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규정. 천지 회장 및 146개 계열사 금융 제재. 미국 달러 거래 전면 금지. 저는 뉴스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움직였어. 서 요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거 한국이 요청한 건가요? 네, 우리가 미국에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어떤 자료요? 천지의 비트코인 거래 내역, 미국 달러 기반 자금 세탁 증거, 그리고 북한 연계 의혹까지요. 북한? 네, 천지가 북한 해커 조직과 거래한 정황이 있었어요. 이걸 미국에 제시하니까 바로 움직였군요. 미국은 북한 문제에 민감하니까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카드를 준비했구나. 영국도 뒤따랐습니다. 영국 정부, 천지 회장 런던 부동산 1,400억 원 압류. 영국 내 모든 자산 동결. 이틀 후에 캄보디아에서 뱅크런이 시작됐습니다. 프린스 은행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예금을 인출하려는 고객들이었죠. 소피아가 현장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마이클, 봐요. 은행 문을 닫은 지점도 있대요. 현금이 부족한 거군. 네,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어요.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프린스 은행 33개 지점 중 12곳이 임시 폐쇄됐어요. 캄보디아 경제가 흔들리고 있어. GDP의 10% 이상이니까요. 천지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목격된 게 10월 17일 오후 3시 푸놈펜 공항이었어요. 사진 봤어요? 소피아가 흐릿한 CCTV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선글라스 쓰고 모자 눌러 쓴 남자. 천지 맞나요? 90% 확률로 맞대요. 프라이빗 제트기를 타고 떠났어요. 어디로? 모릅니다. 비행 계획서도 제출 안 했대요. 21조 원 범죄 제국의 황제가 도망친 겁니다. 한국 언론이 캄보디아로 몰려왔습니다. 주요 언론사가 모두 취재진을 파견했어요. 저는 기자를 만났습니다. 마이클 씨,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UNODC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획기적입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제가 30년 경력 동안 본 것 중 가장 체계적이고 효과적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첫째, 정보 수집이 완벽했습니다. 둘째, 외교적 압박이 끈질겼어요. 셋째, 국제연대를 이끌어냈죠. 미국과 영국 제재가 그 결과예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또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캄보디아 ODA 4,350억 원 재검토. 과학기술 분야 ODA 사업 잠정 연기. 저는 뉴스를 보며 놀랐습니다. 4,350억 원 엄청난 규모네. 서 요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ODA까지 건드렸네요. 네, 최후의 카드죠. 하지만 효과적이에요. 캄보디아가 반발하지 않나요? 할 수 없죠.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ODA마저 끊으면 완전히 타격이겠네요. 그게 목표예요. 캄보디아 정부가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한국 언론이 시아누쿠빌에 도착했습니다. 저도 그들과 동행했어요. 기자가 태자 단지 앞에서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현지 브로커가 다가와 경고했어요. 위험합니다. 카메라 들면 안 돼요. 왜요? 중국 조직이 기자라는 걸 알면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 기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라도 촬영했어요. 담장, 철조망, CCTV, 경비원. 저는 그들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마이클 씨, 저 담장 높이가 몇 미터쯤 돼요? 6미터 정도요. 저 위에 깨진 유리 조각 보이시죠? 촬영 좀 해주세요. 기자가 제게 스마트폰을 건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촬영했습니다. 이게 언론의 힘이구나. 전 세계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캄보디아 범죄 제국, 한국의 압박으로 무너지다. BBC 21조 원 범죄 조직, 국제 제재의 붕괴 위기. 알자지라 캄보디아 정부, 범죄 조직과 결별 압박받아. 저는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국제 여론을 만들어냈어. 10월 24일 밤 11시,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청장이었어요. 마이클 씨, 내일 새벽 작전합니다. 동행하시겠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새벽 3시 30분 시아누쿠빌 경찰서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시작이구나. 저는 김영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새벽 작전 동행합니다. 30초 후 답장이 왔어요. 저희도 갑니다. 조심하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제가 30년 경력의 정점을 목격하게 될 거라는 것을. 한국이 어떻게 21조 원 범죄 제국을 일망타진할지. 그 모든 것을 말이죠. 새벽 3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30분 후 저는 시아누쿠빌 경찰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미 수십 대의 경찰 차량이 집결해 있었어요. 마이클 씨. 김영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서 요원과 한국 대사관 직원 2명이 있었어요. 준비되셨어요? 네, 그런데 규모가 엄청나네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캄보디아 경찰 특공대 200명, 일반 경찰 100명, 차량 50대. 이건 제대로 된 작전이에요. 서 요원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6개월 동안 압박한 결과죠. 새벽 3시 30분, 작전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청장이 지도를 펼쳤어요. 오늘 타깃은 6곳입니다.
태자단지, 프린스 빌딩, 그리고 시내 4개 범죄단지. 동시작전입니까? 네, 새벽 4시 정각에 일제히 진입합니다. 도망칠 시간을 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정말 하는구나. 새벽 3시 50분, 우리는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저는 김영사, 서요원과 함께 3번 차량에 탔어요. 목표 태자 단지 출발. 차량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경찰 차량들. 사이렌은 꺼져 있었어요. 10분 후, 우리는 태자 단지 500m 앞에서 멈췄습니다. 특공대원들이 조용히 하차했어요. 4시까지 5분 남았습니다. 경찰청장이 무전기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3시 55분. 전팀 대기 완료. 2팀 대기 완료. 3팀 대기 완료. 무전기에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3시 59분.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작전 개시. 오전 4시 정각. 특공대가 태자 단지 정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이다. 문 열어. 대답이 없자 특공대원이 철문을 부수는 장비를 가져왔어요. 철문을 부수는 소리가 새벽을 갈랐습니다. 진입. 특공대원들이 건물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어요. 저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넓은 로비, 그리고 복도 양쪽으로 수십 개의 방. 3층으로. 경찰들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3층 복도 문이 줄지어 있었어요. 각 방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죠. 301호, 302호, 303호. 문 열어. 경찰이다. 특공대원이 301호 문을 발로 찼습니다. 문이 열리며 안이 보였어요. 컴퓨터 10대, 그리고 놀란 표정의 사람들. 한국인이다. 한국인 있어요.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 3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구출됐어요. 김영사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한 남성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구출된 거예요? 네, 이제 안전해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로맨스 스캠 대본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사랑한다고 말해라, 투자하라고 설득해라, 돈을 보내달라고 해라. 치밀한 사기 매뉴얼이었습니다. 이것들 전부 증거로 확보. 서요원이 지시했습니다. 다른 방들도 하나씩 열렸어요. 302호, 303호, 304호. 각 방마다 피해자들이 감금돼 있었습니다. 여기 한국인 2명 더요. 여기는 4명이요. 지하에도 있대요. 무전기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저는 지하로 내려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악취가 올라왔습니다. 지하 1층 철문이 보였어요. 자물쇠로 잠겨 있었죠. 무서. 철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작은 방 10개가 있었어요. 각 방은 2평 정도였습니다. 여권이에요. 한 경찰이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권이 수백 개 들어 있었어요. 한국, 필리핀, 베트남, 중국, 태국. 증거 확보. 오전 5시. 1층 로비에 구출된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인 17명, 필리핀인 8명, 베트남인 5명. 총 30명이었어요. 김영사가 한국인들을 챙겼습니다. 다들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한 여성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드디어 해냈어. 오전 5시 30분, 체포된 조직원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중국인 18명, 캄보디아인 5명. 총 23명이었어요. 총책 A씨는요? 서요원이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이미 도주한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중간 간부들은 못 빠져나갔어요. 오전 6시 작전이 종료됐습니다. 경찰청장이 무전기로 보고를 받았어요. 1번 팀, 태자 단지 완료. 피해자 30명 구출, 조직원 23명 체포. 2번 팀, 프린스 빌딩 완료. 피해자 12명 구출, 조직원 8명 체포. 보고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최종 집계. 피해자 구출 74명, 한국인 34명 포함. 조직원 체포 89명. 범죄단지 폐쇄 6곳. 저는 숫자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34명을 구출했어. 김영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이클 씨,
우리가 해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요, 당신들이 해냈어요. 한국이 해냈어요. 서 요원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클 씨. 2년 동안 수집한 자료가 큰 도움이 됐어요.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저 지켜봤을 뿐이죠. 아니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도 시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한국이 모든 걸 해냈어요. 오전 8시, 푸놈펜으로 돌아오는 차 안. 30년 만에 이런 순간을 보는구나.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이클 씨, 우세요? 김영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감동했어요. 저도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캄보디아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대대적 범죄 단속 성공. 피해자 74명 구출, 조직원 89명 체포. 한국 정부와의 협력 성과. 추가 단속 계속될 것. 저는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라오스 ASEAN 정상회의. 저는 UN ODC 자격으로 배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훈만의 총리가 마주 앉았어요. 스캠 범죄로 한국 국민 전체가 매우 예민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불행한 사건에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 경찰 당국은 즉시 조사했고 범인들을 체포했습니다. 훈만의 총리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TF를 출범시켰고 한국과 함께 공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엔 상상도 못한 장면이야. 회담이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서 요원을 만났습니다. 마이클 씨, 소감이 어떠세요? 믿기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도요. 서 요원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알아요, A씨. 천재 주요 인물들은 도주했죠. 네, 하지만 시스템은 무너뜨렸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서 요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준비했으니까요, 체계적으로, 끈질기게 6개월 동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죠. 네,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 캄보디아 범죄 조직 소탕 작전, 한국 정부의 대응 분석. 타이핑을 하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경력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희망, 진짜 희망 말이죠. 마지막 문장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줬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라오스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한국이 만든 이 모멘텀이 동남아 전체로 퍼져나갈 거야.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 나라가 진심으로 움직이면,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다면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30년 경력에 제가 하지 못한 것을. 단 6개월 만에 말이죠.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